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 영서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했다는 그 보도도 있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여러분 잘 준비를 하셔 대비하셔서 이번 비 피해로부터 무사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그 자연재해에 결국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당국도 각별히 좀 미리 우리 주민들 잘 계도하고 또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선도 계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컨대 러시아가 패배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의 이 붕괴, 해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런 그 주제로 지금 영상을 두 차례 걸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1부는 소련 해체, 91년도에 소련이 어떻게 해체했는가 하는 거고, 그다음 제 2부에서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옐친 그리고 푸틴, 이 두 명의 대통령들이 러시아 연방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 이 문제를 짚었고, 오늘은 앞으로 러시아 연방이 만약 붕괴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붕괴될 것인지, 또 만약 붕괴됐다면 어떤 형태로 해체될 것인지, 붕괴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러시아 해체는 어떤 상황에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연방을 어떻게 제국화하고 중앙 집권화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이 상대적으로 이러면서 비러시아 자치공화국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연방 붕괴, 해체, 이거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짚도록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 소련 해체 그 당시하고 지금 2024년 지금 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또 차이가 나는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러시아 연방 해체가 어떤 시나리오별로 진행될 것인가. 이 관련해서 세 개의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분리 독립될 그런 자치공화국들,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이런 분리 독립의 공을 쏘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는 최초의 전쟁 달성 목표는 이 키예프를 점령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 목표 달성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알렉산더 모틸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파린 팔로스에서 이번 1월 달에 이런 글을 계고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매일매일 전쟁 패배 가능성, 러시아의 전쟁 패배 가능성, 이것은 커지고, 그 다음 또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체제가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연방의 어떤 붕괴 가능성, 이것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흡사 1917년 형태로 아니면 1991년 구소련 해체 당시 형태로 어떤 형태로 붕괴될까,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붕괴 관련 러시아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주민들 50%가 지금 최대 불안이 러시아 국가 해체다, 그 문제고,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 이번에 특수군사 작전, 이것을 만약 전쟁 승리 없이 이 작전을 끝냈을 경우에, 이 전쟁을 끝냈을 경우에, 러시아는 더 이상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는
여러 형태로 이제 부분 찢겨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부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 그 집권당이 이제 통일 러시아인데, 자, 피아테스 루슬란 이 집권당에서도 이제 붕괴를 이제 우려하고 있으면서, 자, 우리가 내적으로 단합하자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푸틴 퇴임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후임자가 이제 후계 구도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셔널리스틱 어토리테리언 후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국수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존재주의적인 그런 그 후임자가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불안정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가 통합의 유지를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67명의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봤더니 약 한 46%가 수년 내로 러시아는 붕괴될 것이다. 이런 그 진단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러시아 연방의 그 성격, 붕괴 성격, 이것은 1991년 그 소련 해체 연장선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두 번 영상에서도 전부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 연방 출범 이후에, 자, 체첸 전쟁 두 번에 걸쳐서 조지아 전쟁, 그 다음에 크림 합병,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당시에 1991년도 소련 그 해체될 당시에 더 해체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얘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해체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ollapse of the Soviet Empire is not completed and might continue further. 그래서 계속 더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처럼 소련 붕괴가 이제 계속 지속될 경우에,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러시아 민족에 대한 지배, 이것을 드디어 이제 종식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러시아 연방이 이와 같은 비러시아 그 자치공화국을 이제 식민지 형태로 계속 그 거느리고 있었다. 이제 이런 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식민화 정책 이것을 이제 러시아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연방이 붕괴가 된다면 이것은 1991년 상황보다 그 당시 그 소련 해체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럼 붕괴될 거냐? 예, 앞으로 3 내지 5년에서부터 2035년 이 사이에 길게 봐서 10년 이내로 러시아는 이제 붕괴되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 현재는 지금 현재 러시아 종말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러시아 연방 해체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준비하는 그 목적은 제가 이 러시아 해체 이거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구소련 해체될 때 그 당시 그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이 만약 저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점점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러시아 연방의 그 해체 이거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소련 해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그 옐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예컨대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벨라루스 대통령, 이 전부 다 리딩을 하면서, 이제 구소련은 필요 없다. 앞으로 우리가 CIS를 만들자. 이와 같이 그 리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옐친과 같은 러시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러시아가 해체됐고 붕괴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이제 패전 이후에 항상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도 일본하고 붙어서 패망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페테스부르크 여기 유혈 사태가 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한 막 그런 견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1917년도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 러시아군이 이제 독일전에서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셰비크 혁명하고 그 다음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러시아 제국이 해체가 됐다. 그러면서 러시아 제국이 해체되면서 20개 그 다양한 정부가 이제 독립된 채로 이제 출범합니다. 그러나 물론 나중에 다시 소련 연방이 이제 1922년도에 출범하면서 전부 다 또 편입을 시켜줘 공화국으로. 이와 같은 그러나 그 당시에 20개의 그 다양한 정부가 출연했고. 그 다음에 1991년도 그 동서냉전 패배로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나 이 소련이 이 패망할 때는 반드시 혁명이나 내전, 정치적인 해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는 궁극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부터 푸틴이 지금 현재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나 이 푸틴의 꿈은 이 어떻게 하면은 이 러시아 제국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을 이제 구소련의 그 영해, 예전에 그 러시아 제국의 그걸로 이제 다시 재현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을 이제 민주적인 그런 체제로부터 완전히 중앙 집권적이고 이제 제국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입법 조치나 이 시스템 자체를 전부 바꿔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제 제국하고 중앙 집권하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이제 비러시아 그 지방공화국이 21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퇴보하고 이런 그 자치공화국들이 전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기반을 푸틴이 궁극적으로 깔아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00년 이 사이에는 이제 전 연방 지역의 그 법체계 이거를 이제 연방 입법 체계하고 이제 전부 맞춰가면서 표준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연방 7개 그 페더럴 디스트릭트로 전부 나눠놓고, 여기도 예컨대 지금 현재 무슨 북코카서스, 그 다음에 이 센트럴 러시아, 그 다음에 북서 러시아, 무슨 볼가, 우랄, 시베리아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그 페더럴 디스트릭트로 7개로 나눠놓고,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대통령 특명 대표를 파견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이 주지사를 전부 선거로 뽑았는데 2004년도에 기존 주지사 선거제 이걸 전부 폐지시켰습니다. 푸틴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또 법적으로 이제 주지사 얘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면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입법을 또 만들고, 그러면서 2017년부터 2018년 그 사이에 무려 39회에 걸쳐서 면직법을 그 사용을 했다. 적용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지사 선거를 이제 재도입을 했는데, 그러나 선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출된 그 주지사 한 반 정도는 전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푸틴에 의해서 전부 교체되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어떤 이런 일당 그 완전히 그 독재 이 통치 행위가 이제 완전히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독재 체제 하에서 이제 모스크바 그 크렘린 그 정치 엘리트들의 그 행태도 완전히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같이 놀아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그 영구화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국가 자산을 전부 사유화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이제 전제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이제 범죄화하고, 그다음에 또 덩달아 지방에 있는 엘리트들도 올리가르히들도 지역 차원에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찬탈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러시아 연방 자체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비러시아 그 민족 간의 문화적 불일치 이런 것들도 이제 완전히 국가 통합을 그 제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 현 실태를 살펴보면, 자, 이거는 앞으로 이제 러시아 연방이 뭐 저 전쟁 패배 이후에 해체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해체와 관련해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은 어떤 그 현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런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러시아 현 실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군대 보면은 이 군대는 허약하기 짝이 없다. 완전히 또 이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말을 안 해도 지금 이제 1년 뭐 반 가까이 지금 돼 가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돌파구를 못 열고 저렇게 지금 그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이 허당인가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백일화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군대 안에는 순수 그 러시아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122여 그 이민족들, 이 종족들이 이제 들어가서 다양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 이제 러시아인들은 좀 안 갈라 그러고, 자, 그나마 이제 일반 그 이제 이민족 출신들이 이제 주로 많이 간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10월 말에 그 30만 그 부분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때도 그 비러시아 계통의 이제 많은 그 종족들 주민들이 이제 전부 지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을 이제 어떤 전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들하고 국민들하고 완전히 따로따로 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인들하고 이제 비러시아인들 이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 점차 더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경제적인 격차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커지고, 그다음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이런 불균형 이런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BIP 이런 것들도 차이가 현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러시아 공화국들은 이제 기술도 떨어지고 인프라도 지금 현재 러시아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교통도 열악하고 자원은 또 완전히 지금 자원은 천연 자원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그런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다 끌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종속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다민족 간의 그 civic solidarity 이런 것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국경 방어 이런 것들도 어렵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지방의 그 지도자들, 자, 이런 권한들은 이제 점차 강화하면서, 자,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지금 이제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자, 이 지방 그 고위 엘리트들이 이제 서방의 그 가치,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서방 가치 이런 것들에 크게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인구가 점차 줄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활행들에 비해서 인구수가 절대 부족한 그런 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이 사이에 러시아인들은 연 100만 명씩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러시아 공화국 인구 증가율 이건 또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 그 종족 구성비도 자 이제 코카소스를 중심으로 이제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지금 현재 비러시아 종족들이 그 다수가 되는 그와 같은 군대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러시아 공화국 내에서 이제 러시아인 분포가 지금 50%에서 30% 그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총 85개의 그 페더럴 sabject 연방 구성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70개에서는 이제 러시아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시베리아고 이 극동지역, 자, 시베리아고 이 극동지역 이쪽에서는 주민들이 점차 계속 이 유럽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이 극동이나 이 시베리아 이쪽에서 예컨대 이제 공화국들이 독립공화국으로 이제 선포를 했을 경우에, 자, 이 지역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중국에 아니면 일본에 미국이 통제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러시아 공화국 현 실태를 보면은 자 천연 자원은 엄청 많은데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재정 체계나 이런 것들은 전부 연방 그 재정 체계에 전부 이제 흡수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방에서 그 지방으로 이제 다시 재원을 전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연방에서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해서 예 그때 subvention 자 어떤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부 이제 재원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러시아 공화국 자체적으로는 이제 재정 조달하는데, 이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경찰들도 전부 다 이제 중앙정부에 다 뺏겼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방 경찰 체제 전부 흡수하고 2002년도부터, 그러면서 2016년부터는 이게 또 내셔널 가드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다. 대통령 직속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슬람 운동,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이제 러시아 종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큰 그 종교인데, 그러니까 주로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이게 노코카소스, 이제 북코카소스 이 지방 7개 공화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 볼가강 이 지역의 그 자치공화국 중심으로 자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슬람 이게 인구가 1450만에서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 그 강세 구역은 지금 얘기대로 자 7개 그 북 코카소스하고 이 볼가강 지역이다. 자, 이 일대, 자, 여기하고 자, 요 일대가 전부 이제, 무슬림 지역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붕괴를 그 연방 붕괴를 촉진하는 요인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더욱더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을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죠. 붕괴 엑셀레이터를 밟을 것인가? 그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가 경영 체계가 완전히 취약하다. 그 얘기예요. 프리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자 푸틴에서 아까 얘기대로 자 중앙 그 집권적인 뭐 그런 정치 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취약하기 이를 데없고 이것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 이런 펀다멘털을 반드시 이 푸틴이 깔아놨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질서 이 파괴 이런 것들을 전부 해왔고. 그 다음에 정치적 정통성 이런 것도 지금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 어느 누구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 이런 서구 진영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때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어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와 같은 그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이 토의 메커니즘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지금 체제 자체가. 그 다음에 이 푸틴 팩터에 따른 것들도 여전히 그 불안정하기 마찬가지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는 뭐 이제 1952년생이니까 이제 70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여러 지금 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췌장암, 무슨 뭐 파킨슨병, 갑상선암, 혈액암, 뭐 온갖 병들을 지금 다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지금 현재 파킨슨스병 이런 것들도 지금 앓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후계자를 지금 현재 후계자가 지금 없는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푸틴 하면 이 마초 완전히 강한 그 남성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병약한 아주 노쇠한 늙은 정치인이다. 이런 인상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 작년 9월 말부로 이제 4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전부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안스크가 도네츠크, 그다음에 이자포리시아, 헤르손 이 4개 지역을 전부 이제 러시아 영토로 합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주민들이 이와 같은 결정이나 이와 같은 푸틴의 환호성에 대해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크림반도 먹었을 때는 완전히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8년부터 푸틴의 인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번 4개 병합 조치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푸틴의 전쟁, 그러면서 이 4개 주를 병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이상으로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러시아가 잃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응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석유 경제, 이것이 이제 러시아 경제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전히 이것이 이제 부실 경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내 경제가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지금 서방의 그 생션에 따라서, 제재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시장도 많이 이제 반을 전부 잃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2008년부터 예컨대 이제 리세션이 계속되고 있다가, 그때부터 러시아 그 경제가 계속 이제 그 하락하고 있었는데, 특히 2010년도 이래로 러시아가 침체 국면을 겪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아까 그 이제 크림 합병 이후에, 그 다음에 서방 그 제재 여파로 러시아 경제는 그다 급추락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 생활 수준 자체도 2014년 이와 같은 그 제재 여파로, 그러니까 그 전보다 무려 15%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국제 제재로 외환 보유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이제 6,300억 불의 그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로 이제 국제사회 그 생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중에 그러니까 3,000억 가까이가 지금 이제 외국 은행에 지금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끝나도 이 돈들은 절대로 푸틴이 못 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션 때문에 못 만지고 이 돈들은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뭐 여기에 전부 비용으로 쓰일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이민족 사이에 이제 갈등 분야, 이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민족 공화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이런 불안정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모든 것들을 지금 중앙정부가 전부 뜯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우리가 독립하는 길이다. 이제 분리 독립하자. 이런 근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러시아 정서가 다전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자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이제 러시아만 강요받고 있고, 또 고유 역사나 이런 것들도 전부 허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적으로 이제 통합돼야 된다. 이런 것들만 지금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러시아 민족들끼리의 어떤 문화유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러시아 민족하고 러시아 민족 간의 문화연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러시아 민족끼리 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이에 또 2022년 9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러시아군 희생자가 이제 상당수가 밝혀졌는데, 그 희생자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 다게스탄, 그 다음에 부리아티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몽골리아 몽골 그쪽 그 일부였는데, 그리고 크라스노다, 이쪽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러시아 예컨대 뭐 모스크바 출신이나 상페테르부르크 출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비러시아 민족 그 자치공화국 출신인 다게스탄, 부리아티아, 그 다음에 크라스노다 이쪽 그 출신들이 많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이제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완전히 1억 4,400만 전체 인구 중에 한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제대로 되면은 이제 희생자의 10분의 1은 모스크바 그 출신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극소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떠도냐 하면은, 자, 러시아 얘들은 완전히 우리 소수 민족 가지고 지금 때리고 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ussia now is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by using the national minorities to fight their war in Ukraine.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소수민족을 데리고 이 전쟁을 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자, 일석이조다. 야, 이제 그러니까 예컨대 자, 우리가 나가서 우크라이나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크라이나 병사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리티, 이 이민족 얘들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석이조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현재 완전히 그러니까 이 통합이나 무슨 뭐 이런 서로 상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못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이제 극동 지역의 그 티바라는 그 공화국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예컨대 여기 출신 병사가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에서 3,300명 그 성인 중에 한 명 꼴인데 만약 모스크바 병사 한 명이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는 자 이거는 48만 그 러시아 주민들 가운데 한 명 꼴이다. 그러니까 무려 100배 이상으로 더 많은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제 그 100배 이상 희생을 이 비러시아 민족들이 치르고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10월 말에 아까 그 부분 동원령 내렸을 때도 다게스탄 여기서는 아까 코카소스 여기 이제 그 카스피해 쪽에 있는 그 공화국인데 이 다게스탄에서는 이 전쟁 충원 중단, 이거 중단해라. 이런 그 요구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북코카소스, 병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연방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러시아 종족들은 자나깨나 이제 우리 고유민족 우리의 정체성 찾자 고유국가 건설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엔 헌장 유엔 다큐멘트 중요하지 그러면서 인터내셔널 로우 국제법 이 원칙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뉴클리어 프리 이제 비핵 이것도 중요하고 데모크라시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비핵 그런 그 자유민주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인권 보장하고 모든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와 같이 모든 서방 국가에서 강조하는 이런 가치들을 지금 현재 21개 비러시아 자치공화국들이 지금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지금 이제 푸틴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던 이 베테랑들이 이제 속속 그 귀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앞으로 예컨대 우리가 분리 독립자 운동을 하고 만약 이것이 전쟁으로 러시아하고 이제 비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와 같은 독립전쟁에 이제 맨 그 볼런티어 앞에 서서 이제 싸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작년 10월 말에 이제 부분 동원령 그 발령을 했을 경우에 9월 달에 발령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분리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와 같은 자치공화국 내에서는 이제 고조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 러시아 연방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는 많은 그 이제 비러시아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예컨대 이와 같은 자기 종족들이 이제 러시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족들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독립시켜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렐리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핀란드하고 이 국경에 있는 그 러시아 그 영토인데 이것이 이제 44년 그 당시에 그 겨울전쟁 때 핀란드로부터 이제 소련이 이제 뺏은 땅인데 이거를 이제 핀란드 내 독립운동가들이 카렐리아 이거는 옛날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뺏어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움직임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그 소련 해체 당시하고 지금 2024년 상황하고 어떻게 그 비교했을 때 유사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그 당시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그다음에 연방 90점도 급속히 이제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몰락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상생활 이 시민들의 생활도 불안정하다. 그다음에 안보가 취약하고 사회혼란, 경제적 약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당시에도 이제 국제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유가가 이제 하락했고 그리고 사회 전체 각계각층의 이제 부정부패가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좀 차이점은 그 당시하고 차이점 뭐냐면, 먼저 그 당시에는 91년도 이제 14개 그 소비에트 공화국 이들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하면서 맨 먼저 리투아니아가 이제 독립 분리, 자 이것을 이제 공을 쏘아 올리고 나머지 14개 나라로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독립하겠다 하면서 이제 발틱 3국이나 예컨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키르기스탄, 타직스탄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제 독립하자고 다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방의 엘리트들이 야 우리 전부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준비 상태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이 91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15개 공화국, 이제 물론 러시아가 포함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빼면 14개, 그 당시 14개 공화국들이 전부 독립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요번에 이제 만약 독립이 되면은 이제 분리 예상 그 공화국들이, 구성체들이 모두 한 30개 안팎이다. 30개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다. 25에서 35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가능성으로 훨씬 더 크다 그래. 인터리저널, 인터내셔널 이런 컨플릭트가 1991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아니면 그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그 당시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러시아 연방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대로 붕괴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세 개를 크게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 먼저 푸틴이 이번 전쟁 끝난 다음에 퇴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계 구도 관련해서 권력 투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후계 그 그룹이 나오는데, 그 후계 그룹은 예컨대 이제 올드 엘리트들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무슨 뭐 푸틴 아류의 그런 세력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나 이제 푸틴처럼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이 민주화를 위해서 서서히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푸틴은 자, 이 후르시초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최초 둘 다 인기가 대단히 좋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나 이 후르시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 때문에 인기가 급락을 했고, 그래서 퇴임 압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스태그네이션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이것이 만약 패할 경우에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과 따라서 이제 말년 인기는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도 후계자 선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푸틴도 후계자 선정을 안 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여기에 이제 권력 투쟁이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제 완전히 무슨 예컨대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극우민족주의자들, 자 이 완전히 스펙트럼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극우민족주의자, 전쟁 계속 하자 앞으로 뭐 이런 그 물론 소수겠지만은, 그 다음에 전제 보수주의자, 야 푸틴 저 노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막 그런 세력들하고 한편이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자 전쟁은 끝내야 되고 러시아는 개혁의 이 발동을 걸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제 그 개혁 세력들. 이 두 세력 간의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체제가 점차 러시아 연방 체제가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후속 정권은 이제 올드 엘리트가 다시 지배를 할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난 90년 소련 해체 이후에 이제 30년 동안 전부 다 구소련 공산 엘리트들이 지배를 했는데, 옐친 10년, 푸틴 20년 예컨대 자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게 여태까지 통치를 해오면서 러시아 연방을 완전히 이제 병들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주로 동구권 공산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차우세스쿠 이 사망 이후에 96년 의회 선거 때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집권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벨라루스는 지금도 지금 저 루카셴코가 하고 있고 뭐 예컨대. 자 그러나 이제 폴란드나 체코, 슬로바키아나 이런 데는 그야말로 이제 저 민주화되면서
곧장 그 민주화를 그 주동했던 그런 그 반체제 인사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곧장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구권의 다른 이쪽 나라들, 예컨대 이제 러시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마찬가지, 무슨 뭐 이 벨라루스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과도민주주의 정착에 실패를 했고, 지난번 얘기대로 10년 동안 예일진 이 사람은 자 이제 민주주의 하겠다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하겠다 하면서 흉내를 냈는데, 완전히 하다 보니까 이제 디펙트 데모크라시에서 완전히 기형적인 그런 데모, 지 입맛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민주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푸틴은 한 발 더 나가서 완전히 스틸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자기 컨셉에 따른 데모크라시, 이거를 전부 하면서 완전히 구소련 체제로 이 러시아 연방을 회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푸틴이 후속 정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틴처럼 무슨 뭐 라디칼 하다든지 아그레시브 하다든지 내셔널리스틱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전쟁 이후에 들어서는 그런 그 정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성향 자체가 이제 온건파고 이 보수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 구소련 이쪽에서 볼 때 이제 전쟁 이후에 예컨대 후르초프나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이 온건파 보수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브레즈네프 같은 경우는 뭐 브레즈네프 독트린 해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나 1975년도 헬싱키 파이널 액트 CSC, 그 당시에 그 CSC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Europe, 유럽 안보 협력 그 이사회, 여기에 따라서 헬싱키 파이널 액트 이거를 지금 현재 주도했던 사람이 브레즈네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싱키 파이널 액트가 완전히 동서냉전의 어떤 이런 시금석이 된 그런 그 결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냉전 종식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브레즈네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되는 이제 포스트 푸틴, 노멘클라투라 이 사람들은 푸틴 같이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정책 변화를 기대로 하는데, 그러나 이 과거 공산주의 했던 사람들 가만 보러 보니까 전부 다 이 기회주의자이다, 오포튜니스트다. 그리고 하드라이너도 몇 명인데 극소수다. 이 파트로셰프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안보이사회 의장, 파트로셰프 이 사람 하드라이너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완전 소수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 연방 예컨대 이제 민주화 실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민주적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2단계로 진행될 거거든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이제 포스푸틴 엘리트들이 이제 사회를 통제를 하면서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2단계 이제 민주화 운동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irreversible해서 어느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지난 30년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료도 냈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푸틴 후속 정권은 그러나 러시아에 산적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할 그런 능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규모 무슨 이 억압조치를 취하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체제가 약화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비러시아 공화국들은 지금이 때다 하면서 이제 분리독립 요구 이런 것들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 포를 쏘아 올리는 것들이 이제 바로 무슬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지방 자치 공화국들이다. 타타스탄, 바시코토스탄, 그다음에 체첸, 그다음 다게스탄, 자흐야 이런 공화국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큰 흐름 속에서 러시아 연방은 점차 이제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지방의 자치공화국들은 점차 분리 독립운동을 이제 가속화시키고, 이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러시아 연방은 스테이트네이트 됐다가 디클라인 됐다가 컬랍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붕괴 유형은 1917년 스타일로 갈까 아니면 91년도 스타일로 갈까? 이거 봤을 때
91년도로 가는 거는 대단히 그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 봉에는 1917년, 다시 얘기대로,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혁명 이후에 예컨대 20개의 어떤 독자의 자치 국가들이, 독립국가들이 나타난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그때는 20개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대로 20달에서 35개 이런 나라들로 독립국가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자, 전쟁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대로 전쟁 실패와 동시에 이제 그 와해로 직결된다. 이 역사적인 사례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와해 사례가 이제 패전 이후에 아니면 혁명이나 이 체제 와해 이후에 아니면 경제 위기 다음에 이제 반드시 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제국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 1812년 러시아 쳤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1814년 라입치히 대전에서 실패하고 프로시아하고 붙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이후에 자, 오스만 제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오홍 제국 무너지고, 독일 제국 무너지고, 러시아 제국 무너지고. 그러니까 전쟁 패배 이후에 전부 다 이와 같은 큰 제국들이 다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붕괴 이후에, 예컨대 1917년 이후에 자,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독립국가들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 나중에 22년대 소련 출범하면서 다시 얘네들이 편입됐지만, 구소련 공화국으로 편입됐지만, 자, 그러나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1917년, 18년 그때부터 이제 독립국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918년도 이제 하프스부르크 완전히 무너지고, 이 제국 무너지고 나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폴란,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 독립국가들이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독립국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동서냉전 끝난 다음에 자, 패배기는 소련이 붕괴돼서 다민족 국가가 나타났고, 자, 우크라이나 자, 이것은 이제 결정령이다. 이건 저 아스펙트에서 전부 다 이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패배고 도덕적으로 패배, 경제적으로 패배고 완전히 러시아 연맹의 완전히 그 100% 패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와해로 그 다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쟁 패망 이후에. 세 번째 그 시나리오는 내전 상황이다. 1917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제국 군인들이 이제 독일전하고 붙었다가 완전히 깨지고 돌아오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무슨 뭐 라스푸틴의 그야말로 주술에 따라서 뭐 그 전쟁하면 이긴다 해서 갔다가 다 완전히 깨지고 들어와서는 이제 전부 완전히 그 이제 혁명 그 주체 세력으로 전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전파, 적군파, 백군파 이제 내전이 일어났는데 여기 권력들이 들어간 것도 완전히 이제 이제 극우 민족주의자. 자, 이쪽 한편,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 자, 이쪽 그 기존 체제, 그 다음에 개혁 세력,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아울려서 권력 투쟁을 벌였다. 그러면서 러시아 체제는 점차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장반락 세력들로 전부 밖에 나갔다. 그 얘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민족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민족들은, 야, 독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독자의 어떤 이런 행정, 이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자.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 이 말이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 위기를 예컨대 극복을 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권력투쟁 내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그만 중국의 그 위성국가로 남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극복을 못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그 유라시아 이쪽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분리 독립해서 전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어떤 그 자치공화국들이 떨어져 나가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25개에서 35개 이런 그 자치공화국들이 이제 독립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 자유, 이 민주국가로 이제 새로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연방이 출범 이후에 이제 25개의 그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비러시아
이제 지방 그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얘들은 전부 어떤 산물이냐면은 18세기 그 중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뾰또로 대제가 이제 러시아 제국을 그 건설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동쪽으로 그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부 집어삼켰던 그런 그 영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지금 러시아, 북쪽으로 그리고 시베리아, 그 다음에 극동지역 이쪽으로 계속 그 진출하면서 자 이걸 전부 집어삼킨 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러시아 이 자치공화국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비러시아 자치공화국들은 그러나 자 러시아 연방에 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차별을 겪습니다. 차별 대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에 비해서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인종 차별을 겪고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뭐 컨센서스 할 때 야 너 러시아인이야 아니야 할 때는 자기는 비러시아인임에 불구하고 차별이 들어와서 러시아인 뭐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치면 약 한 22%가 비러시아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에서는 18%가 비러시아인이다 이러는데 한 4% 정도는 이게 전부 이 컨센서스 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신분을 서로 이제 세탁한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래. 그러니까 91년도 자 이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 연방에 이제 편입된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아까 얘기대로 전부 다 이제 18세기 때부터 이제 전부 러시아 영토로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크림반도, 돈바스, 무슨 그 다음에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도세티안, 아파지안, 조지아에 있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러시아 연방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전부 다 독립돼야 될 그런 대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개 그 비러시아 자치공화국도 이거는 그 당시에는 독립이 안 됐습니다. 91년도 당시에는. 아까 91년도 당시에는 14개 큼직한 그 공화국들만 전부 독립이 됐고, 그 다음에 독립이 안 됐다. 이제 그 얘기. 그러나 그 당시에 됐던 14개 이제 그 구소련 그 공화국, 그 다음에 지금 21개 이 자치공화국, 얘들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러시아 제국 팽창제의 사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은 순수 러시아로부터 떨어져야 될 그런 그 운명의 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들은 이제 독립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나라들은 14개는 잘 됐고, 그 다음에 이 아직도 남아있는 21개도 반드시 독립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21개도 전부 어떤 많은 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유럽 일반 그 국가들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것들도 많다. 그러니까 바시코토스탄 이거 이제 볼가강에 있는 건데 이건 아일랜드하고 인구 수가 비슷하고, 타타스탄, 이것도 이제 그 볼가강에 있는데, 이건 크로아티아하고 비슷하고, 이처럼, 그러니까 유럽의 그 일반 국가랑 그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와 같은 그 인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자치공화국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1개 중에 13개 공화국 영토는 룩셈부르크나 몬테네그로보다도 훨씬 넓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또 대다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 그 변방에 전부 있으면서 다른 국가들하고 그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해서 독립하다 하면은 전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경제력을 갖춘 그런 그 자치공화국들 제법 있고, 현대식 산업구조나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러면 91년도 왜 그럼 독립을 못했냐,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formal status가 as a first level member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4개 공화국들은 전부 first level member다. 이제 공화국. 그러니까 구소련이 있고 그 속에 이제 15개 공화국의 큼직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른바 이제 우리가 first level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first level 공화국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또 좀 더 잔잔한 그런 페더레이션이 있다 이 말. 그거는 이제 second level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얘들 21개는 전부 다 second level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냥 그 눈에 안 띄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제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그때 받쳐주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 스테이트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산당 파워하고 자기네 그 지역자치 공산당 파워 재량권에 이제 의존하고 있었고, 이제 카릴리아,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핀란드 그 있던 겨울 전쟁에서 이제 뺏겼던 거기는 56년도까지는 풀스 레벨이었어요. 가만히 그제 유지가 됐었으면은 이 카렐리아 이거는 이제 91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세컨 레벨로 떨어져 버렸다. 56년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독립 못하고 지금 남아있다. 그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은 그 당시 서방세계나 국제사회가 추가적으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15개, 14개도 지금 벅차다. 이걸로 지금 충분하다. 왜 또 이 전부 다 이 핵무기 문제나 뭐 이런 거 다 처리하고 뭐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이게 한마디로 이런 21개까지 들여다볼 그런 여력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 이 자치 공화국에서 이제 독립을 했을 경우에 자 보면은 북쪽 러시아, 남쪽 러시아, 시베리아, 아까 얘기대로 북코카서스, 그리고 이쪽 전부 이 남부 쪽 이쪽으로 인터컨티넨탈 보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이제 아까 이다 북코카서스 7개 공화국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이 7개 나라들이 제일 먼저 자, 분리 독립에 이 공을 쏘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구 구성비도 복잡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상대적으로 절대 그 소수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구 세티언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이 0.8%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다게스탄, 그 다음에 체첸, 자, 이런 나라도 완전히 이제 극소수 러시아인이 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그 강세를 나타내는 게 체첸이다. 이제 카디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반란으로, 야, 북쪽에 이 코카소에서 우리 다 먹자.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전투적으로 나갈 공산이 크고, 지금 요번에, 최근에 러시아 그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이제 그 PMC 그 사설 그 군 용병 계약, 그다음에 아흐마트에서 지금 현재 이 체첸 용병이 최초로 이제 계약을 했다. 이 와그너 그룹은 프리고진은 계약을 안 했다. 이제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처럼 이 체첸 용병들이 대단히 용감하고 싸움을 잘 하는데, 얘들이 지금 북코카소스 이쪽을 지금 전부 진압하려고 이제 먹고 있고, 마음 먹고 있다 이거죠. 독립 만약 한다면은 이제 그래서 또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이 일대는 이미 지금 분리 독립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디팩토 세이더 은하팽이 해가지고 거의 사실상 분리 독립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구도 적을 뿐더러 이제 국경 자체도 희미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제일 먼저 샀던 분리 독립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볼가강 유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타타스탄, 그 다음에 자, 이 일대인데 타타스탄, 자, 이 일대인데, 그리고 바시키리엔, 자, 이런데 독립을 희망하고 이미 크레물린하고 이제 자, 선을 넘었다. 결별을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전부 무슬림인데 회교 국가들인데 여기 이제 석유가 아주 대단히 풍부하다. 일 생산량이 100만 배럴이다. 그리고 타타스탄 이거는 약 73억 배럴 된다. 그러면서 약 한 30년간 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나라들, 이런 자치공화국들은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튀르키예하고 이제 관계 구축하면서 이쪽 라인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전부 에너지 루트를 전부 구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은 제조업이나 농업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또 무역도 강세다. 그 외에 이제 볼가강에 뭐 여러 개 이런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먼저 하던 이 타타스탄하고 이제 이 바시키리엔, 자, 이런 데는 바시코르토스탄 여기서 이제 공을 쏘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이 극동 지역입니다. 파이스트, 여기서 프리모스키, 그 다음에 자할린,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
그다음에 감차카, 유코티아, 자 이런 일대에서 이제 자치공화국에서 앞으로 이제 그 분리 독립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할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런 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프리모스키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 무역 그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하 레퍼블릭 지하자원, 그 다음에 이런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만약 얘들이 이제 분리 독립한다 해가지고 나섰을 경우에, 그러나 중국이 너무 여기다가 이제 손을 뻗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 그 아프리카에 예컨대 자기 보호령을 그 내린 것처럼 엑스클라펜 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칼리닝그라자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완전히 그 러시아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자 그와 같이 이제 석유나 가스, 목재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손을 뻗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게 합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아까 카렐리아 얘 있죠, 핀란드하고 그 다음에 칼리닝그라,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여기다 이제 독립 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이제 인구 분포에 따른 분리독립 예산공화국들 보면은, 자, 이제 복잡한 지역, 이런 데서, 자, 이제 다게스탄, 이런 데 복잡한, 이런 데서, 아까 주로 다 얘기가 러시안 절대 소수 지역, 여기가 전부 다 지금 현재 북코카소스하고 이 볼가강 일대하고, 그 다음에 파이스트, 극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전부 있는 나라들이 이제 주로, 분리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 아까 얘기대로 25년부터 35년 이 사이에 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국경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는 이제 오늘과 전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라시아의 지역, 이거는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최초 이제 만약 두세 개 지역이 우리 분리독립하겠다 하면은 이것이 순식간에 그 도미노 이펙트로 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연방 그 군대, 이게 너무나 지금 취약해졌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이제 분리 독립 이런 걸 저지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고, 만약 분리 독립을 선언했을 경우에 이제 국제사회는 이거를 전부 다 인정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큰 그림들을 지금 쭉 보면서 얘기해. 자, 우크라이나, 자, 지금 현재 자, 러시아 연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연방의 그 해체를 견인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볼 때, 또 과거 역사 상황을 전부 이게 들여다볼 때,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의 해체 성격,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연방 이거는 완전히 종이짝에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거다. 이런 거죠. 백지장에 나와 있는 연방이다. 사실상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다. 그러니까 북쪽 그 코카소스 이쪽도 거의 결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볼가강 얘기도 이미 다 아디 하면서 손을 지금 다 그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기도 다 열 몇 개의 그런 이 자치공화국들이 이미 다 이제 등을 돌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앙 집권화된 그런 어떤 이 제국주의 국가 이 형태 자체는 이제 러시아는 앞으로 그 민주 국가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해체 과정은 이제 90년도, 91년도 그때부터 훨씬 복잡하고, 그러나 이번 해체가, 자, 이때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세 번째면서 마지막 붕괴 그 종착 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후임자는 중앙 집권 유지하지만, 그러나 러시아 사회가 당장은 이제 반정부 행위를 하거나 그런 그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옛날 그 푸틴이 했던 그와 같은 그 강경 정책 이런 것들은 답습 못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 변경을 안 할 경우는 이제 다시 1917년, 18년 이 당시의 정치적, 재정적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재앙으로 이제 귀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사회는 민주화로 진입하는 것만이 이제 사는 길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북코카소스 여기서 이제 분리 독립의 그
공을 최초로 쏘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분리 독립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대로 모든 그 재정 문제나 이런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재정 그 능력들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왜 중앙 정부가 전부 다 이제 끌어가고 모든 그 국가 체제 운영 시스템 자체를 중앙 정부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설사 독립한다, 아니 뭐 분리 독립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끄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독자 경제 체제를 유지한다든지 군수나 이 통행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경 문제도 지금 현재 대단히 인위적으로 획정을 해야 되는데, 또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주변 국가의 그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존 그 경계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카스피의 이 안에도 국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하고도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일본과의 쿠릴 열도 문제, 그 다음에 이 핀란드 카렐리안 이쪽 퀘스천,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야 할 그런 숙제고, 그 다음에 독립국가 간의 그 인프라, 발전시설, 이런 기성 문제, 예컨대, 자, 이 발전시설, 이게 네 건지, 내 건지, 예컨대, 자, 인프라 관련해서도 서로 이제 소속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그 국경 인접으로서 만약 이제 그 인접 국경 국가들이 예컨대 독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 안보 위협 대책, 이런 것들도 전부 세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방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할 때, 자,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민주국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신생 독립국들, 자, 이런 나라들이 반드시 그 비핵화돼야 되고 민주국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떤 그 유럽의 그 조직들이, 그 유엔의 조직들이 이와 같은 데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 남부나 극동 지역, 자,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역 강대국가는 무주 공산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지금 현재 독립을 선포했는데 사람은 없고, 이럴 경우에, 자, 러시아 신생 독립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위성국으로 전락하고 중국으로부터 그 위협은 점차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핵 보유국 그 러시아의 그 군축 문제, 그 다음에 유럽이나 국제사회가 안정을 보장하는 문제, 예컨대 이제 테러 위협은 아니면 난민 아니면 인권 분쟁 평화적 해결,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러시아 붕괴가 과연 바람직한가? 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since the collapse of the empire is inevitable 해서, 자, 러시아 제국의 이제 붕괴, 이거는 지금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brings about unacceptable risk if uncontrolled. 만약 통제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을 경우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리스크들이 따를 것이다, 이제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는 must be managed to minimize risks and mitigate consequences 해서 이제 최소한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관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잘 완화시켜가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러시아 연방 붕괴 관련해서, 자, 그럼 이제 러시아가 없어졌다 치고,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없어진 이 공백을 과연 누가 메꾸면서, 어떤 그 국제 그 세력들이 이와 같은 그 공백을 메꾸면서 국제 질서를 그 재편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붕괴 후의 국제 질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비 피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